안녕하세요. 저는 제주의료원 정신건강의학과 송재민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외상 후 스트레스성 장애입니다. 포스트 트라우마틱 스트레스 디스오더 PTSD라고도 불리는데요. 최근에 재난이나 이렇게 사건 등이 되게 많이 일어날 때 언론 등에서 많이 접해보신 장애명일 것입니다. 오늘은 그 트라우마의 특성이나 PTSD 진단 기준, 치료법 등 간략적인 내용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단명에도 나와 있듯이 트라우마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트라우마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내가 죽음의 고비를 넘기거나 아니면 심각한 사고를 당해서 내가 상해를 입거나 아니면 성폭행, 성추행 같은 것을 직접적으로 내 자신이 경험을 하는 경우, 또는 다른 사람이 경험하는 것을 목격을 하는 경우 등을 말합니다. 그런 경우에 있어서 대부분의 그 시간 동안 공포에 질리거나 무력감 등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보통의 스트레스 경험 같은 거는 트라우마라고 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부부싸움이라던가 직장 내 스트레스 같은 경우는 트라우마라고 하지 않는데, 근데 만약에 이것들이 일반적인 그러한 수준을 넘어서는 부부싸움이 실제적으로 폭행을 가하거나 그런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정도로 심해지는 경우에는 그것은 트라우마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PTSD는 진단명에서도 딱 나와 있듯이 실제적인 외상 경험이 선행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앞서 말했던 그런 트라우마를 직접 내가 경험을 하거나 목격했을 때, 아니면 나에게 소중한 가족이나 지인 등이 그런 것들을 경험을 하게 된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랬을 때 이것을 트라우마를 경험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트라우마를 경험하는 것에서 예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분들이 직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반복적으로 이렇게 경험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것은 트라우마라고 볼 수 없다라는 견해가 있었지만, 최근에는 소방관이라던가 아니면 병원에서 응급구조를 하는 사람들이라던가 아니면 검시관 등 이렇게 외상성 사건과 반복적으로 노출이 되는 경험도 이것도 트라우마가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런 트라우마를 겪게 된 이후에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증상을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다시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생각하고 싶지 않은 되게 고통스러운 사건 현장이나 그 사건에 대해서 고통스럽게 자꾸 회상이 되거나 아니면 꿈에 그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교통사고 당했던 당시나 아니면 강도를 당했던 그 당시에 대한 회상과 꿈이 반복이 되면서 현재는 내가 지금 교통사고를 당하고 있지 않은 되게 안정적인 곳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실제로 다시 그 교통사고 현장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반응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사고 이후에 예를 들어서 텔레비전이나 누군가가 교통사고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나 뉴스를 접하기만 하여도 다시 그 고통이 다시 나에게 느껴지면서 심각하게 심리적으로 힘들어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그런 교통사고 현장 같은 데 노출이 되거나 하면 떨리거나 잠을 다시 못 자게 하거나 하는 이게 생리적인 반응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외상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에 대해서 지속적인 회피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하철에서 화재 사건 같은 것이 일어났을 때 다시 지하철과 관련된 이야기를 친구들이 하거나 아니면 그것에 대해 그 사건에서 누군가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의식적이나 무의식적으로 피하게 되고 다시는 지하철역에 가지 못하고 지하철을 타지 못하게 되는 등 이렇게 지속적인 회피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나에게 굉장히 부정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나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과도한 믿음을 갖게 돼서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없어.
나는 이제 실패자야, 잘못될 거야, 모든 건 다 잘못될 거야, 이런 부정적인 믿음이나 기대가 높아지게 될 수가 있고, 그리고 그때 당시 사건을 전혀 기억을 하지 못하는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쟁터에서 동료를 잃은 군인의 경우는 고향에 돌아온 이후에 그 전쟁터의 사건 자체를 아예 통째로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나 남에 대해서 부적절한 심한 비난을 지속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내가 여행을 같이 가자고 했기 때문에 그 사건이 일어났다. 그 사고를 우리가 접하게 되온 거다. 아니면 당신이 거길 가자고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 거다 하면서 지속적인 비난을 할 수가 있고, 행복감, 만족감, 사랑과 같은 이런 긍정적인 정서는 잘 느끼지 못하는 반면에 부정적인 정서, 공포감, 분노, 수치심, 내가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죄책감과 수치심에 시달리게 되고, 그리고 그 두려움을 지속적으로 경험을 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학교 폭력을 당한 청소년 같은 경우는 그 전에 뭐 동아리 회장도 하고 되게 활발하게 학교에서 생활을 했던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학교 폭력 사건 이후에 있어서는 다시는 동아리에 참여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동아리 같은 데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재미나 흥미를 잃어버리게 되고, 그리고 예를 들어 만약에 같이 동아리 활동에 참여하더라고 하더라도 나 빼놓고 다른 친구들은 다 재밌고 신나는 것 같다. 나는 그 안에 있지만 그 안에서 나는 소외감을 느끼고 나만 동떨어져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소외감 등을 호소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PTSD의 그 증상 중에 약간 특징적인 게 각성 반응이 굉장히 과도하게 증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예민해져서 자극에 과민한 상태가 되고 작은 일에도 분노를 폭발시키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심해지면 자해나 자기 파괴적인 행동으로 나타날 수가 있고, 굉장히 작은 소리에도 크게 놀라고 잠도 잘 자지 못하고 굉장히 부스럭거리는 소리, 자동차가 지나가는 뭐 작은 소리 이런 거 하나에도 굉장히 크게 경계를 하고 놀라게 되면서 잠도 잘 자지 못하고, 그 전에 업무를 잘하던 사람들이나 공부를 잘하던 학생들도 집중을 하지 못하게 되는 현상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네,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런 PTSD의 증상들은 트라우마라는 큰 사건을 겪게 된 이후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겪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초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겪게 되지만 한 달, 두 달 이렇게 지나면서 대부분 많이 소실이 되는데, 이것이 줄어들지 않고 1개월 이상 지속이 되면서 직업 생활이라든가 아니면 가정생활, 그 사람의 일상생활에서의 장애를 초래하게 되면 이것을 PTSD라고 진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한 연구 결과에서는 보면 강도 사건을 겪은 사람들의 이런 PTSD 증상을 가지고 연구를 한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보면 한 60% 정도의 사람들이 그 사건 이후에 한 3일 정도는 굉장히 많이 이런 PTSD 증상을 경험을 하였는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한 달이 지나가게 되면 60%에서 17%로 감소하게 되고, 약 1년 정도 지나게 되면 8% 정도만 이런 PTSD 증상을 겪는다고 보고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보면 트라우마 이후에 내가 불안하거나 과각성되거나 굉장히 뭐 분노가 일어나거나 하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경험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그런 경과입니다. 하지만 한 1년 지나고 난 뒤에는 나머지 90%와는 달리 8% 정도가 아직까지도 PTSD 증상으로 고통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PTSD에 대한 예방이나 치료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관심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서 이제 PTSD라고 하면 최근에 그 몇 년 전에 일어난 세월호 관련해서 굉장히 많이 다루어졌고, 그 당시에 있어서는 전 국민이 이런 위험이 굉장히 높다라고 할 정도로 그 세월호가 우리 전 국민에게 끼친 영향, 세월호 사건이 전 국민에게 끼친 영향은 굉장히 컸습니다.
그 세월호 생존자, 실제적으로 그 세월호에 탑승했던 생존자분들은 정말로 최고 고위험군으로 굉장히 적극적인 치료와 상담, 그리고 지속적인 그런 연대 같은 것이 굉장히 필요했고요. 그리고 그 유가족들, 내지는 아니면 그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서 가족이나 친구, 가까운 사람을 잃은 그런 간접적인 영향이 아닌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그런 사람들도 그 자신의 생존에 대해서 굉장히 죄책감을 느끼는 등의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이 많아서 이분들도 굉장히 집중 치료가 필요한 군으로 저희가 분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이외에도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자원봉사자라든가 아니면 소방관, 검안이와 같이 직업적으로 이런 세월호 사건에 계속 반복적으로 노출되었던 분들도 직업적으로 같은 사람들끼리 그냥 정서적 지지나 사회적 지지만으로도 호전되는 경우도 있었지만 이로 인해서 영향을 많이 받는 경우에는 조금 더 집중적인 치료가 필요한 위험군이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특징적인 게 뭐냐면 그 세월호 관련 뉴스나 이 사건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계속 노출이 되었던 국민들 같은 경우도 이것에 간접적인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것들이 그냥 지지나 대화 이런 걸로도 극복이 됐지만 개개인의 차이에 따라서 공감 능력이 크거나 아니면 비슷한 일을 경험을 했다던가 이런 개개인의 차이에 따라서는 특별히 더 스트레스 관리를 하거나 이 PTSD에 대해서 조금 더 치료적인 접근이 필요한 정도까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하는 것은 이런 트라우마 이후에 이렇게 나타나는 것으로서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호전이 되는 유형이 있지만, 호전이 되는 양상이지만 지속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트라우마를 입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심과 그리고 이 트라우마를 어떻게 잘 다루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PTSD 유병률을 먼저 좀 알아보면 연구 결과에 따라서 유병률의 차이는 조금 있지만 일반 인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는 0.4%에서 4.6% 정도로 유병률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정 직업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위험한 직업군으로 나타나는데 재난 관련 일을 하거나 아니면 구급요원 아니면 소방대원, 응급실 근무자와 같은 경우는 최고 많게는 32% 정도까지도 높게 보고되는 게 있어서 이 직업군에 따른 PTSD 유병률이 달라서 직업군에 따라서 이 PTSD가 예방이나 치료에 따라서는 조금 더 다른 접근이 좀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은 트라우마 이후에 이러한 장애들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되는데 트라우마가 그렇다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기에 우리가 이런 장애를 경험하는가에 대한 연구는 지속이 되었습니다. 이 또한 트라우마라고 하는 것은 이런 뇌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연구 결과로 증명이 되었고요. 특히나 공포를 관장하는 그 뇌에서 편도체 그리고 기억을 잘 관장하는 해마 이 두 부분이 이 트라우마와 굉장히 관련돼 있고 이 두 부분의 기능이 얼만큼 잘 작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트라우마를 소화해낼 수도 있고 이 트라우마가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우에는 이런 해마나 편도체의 기능이 저하될 수 있다는 것이 여러 연구에서 증명이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PTSD 군과 그리고 일반인 군의 이 두 사람 그 환자 군의 브레인 MRI 사진을 비교해 본 것을 그런 연구가 있었는데요. 반복적인 트라우마에 노출되었던 PTSD 환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앞서 말했던 기억을 관장하는 해마 부분의 구조가 변형되어 있었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트라우마가 있은 다음에 그냥 단순하게 내가 마음이 약해서 내가 뭔가 잘못해서 그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불안하고 두렵고
일을 잘 못하고 잠을 잘 못 자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뇌 기능을 저하시키기 때문에 이것은 뇌 기능 장애로 접근을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를 먼저 예를 들면, 만약에 교통사고를 당하기 전에 길을 가고 있는데 앞에서 차가 다가오고 있다고 하면, 느린 속도로 다가오고 있다고 하면, 아, 차가 오고 있구나. 그럼 나는 조금 비켜야겠다. 예, 이렇게 해서 차는 천천히 지나가고 있으니까 너무 과도한 불안이나 과도한 정서적 이런 반응 없이 나는 옆으로 길을 비켜서 걸어가고 차는 천천히 내 옆을 지나갈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이 나에게 큰 어떠한 무서운 기억이나 이런 거로 남게 되지 않을 건데요. 만약에 내가 교통사고를 당한 다음에 그런 일을 겪게 되면 그것을 적절하게 처리하지 못하고 그 전에 내가 교통사고 받은 것 때문에 그러한 사건들을 잘 적절히 처리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정보 처리 능력이 적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천천히 앞에서 차가 오는 것을 내가 보고 있는데 나는 교통사고를 당한 이후에 그 일을 겪게 되면 그 예전에 무서웠던 그 교통사고가 생각이 나면서 굉장히 두뇌의 그 정보 처리하는 과정이 과활성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도한 공포를 느끼고 무섭고 교통사고가 또 나면 어떡하지? 또 저 차가 나를 치면 어떡하지? 이러한 굉장한 공포, 불안 이런 것들을 경험을 하게 되면서 굉장히 막 떨리게 되고 과각성되고 무섭고, 그래서 그냥 단순히 옆으로 잠깐 이렇게 비켜서 서 있기만 하면 되는데 순간적으로 얼어버려서 길 가운데 서서 아무것도 못하고 울어버린다던가 이런 예전의 그 공포를 다시 한번 경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적절한 정보 처리 과정을 하지 못하게 됐기 때문에 그렇게 일어나는 것이라서, 이렇게 적절한 정보 처리 그 기능이 줄어드는 건 트라우마로 인해서 뇌 기능이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이 일어났을 때 많은 분들이 내가 너무 나약한가? 내가 뭐 잘못했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PTSD라는 장애는 내가 무언가 잘못돼서 경험을 하는 게 아니고 나에게 이런 외상이라는 것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외상이라는 것이 원인에 의해서 일어나는 변화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치료나 이런 증상들을 호전시키는 데 훨씬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트라우마를 겪게 된 다음에 이제 일어나는 이 장애인 PTSD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런 거를 듣게 되면 의문을 갖죠. 트라우마를 겪은 사람들이 뭐 다 병에 걸리거나 다 이렇게 불안해지거나 다 회사에서 문제가 생기거나 하는 건 아니잖아,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게 맞습니다. 트라우마를 겪은 사람들이 모두 다 PTSD 증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건 아닙니다. 이것은 굉장히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고요. 개인의 성격이라던가 아니면 반응 스타일 이런 것들이 개개인이 다 달라서 이런 개인차가 영향을 많이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전에 스트레스에 어떻게 대처하는 방식을 가지고 살아왔는가, 굉장히 적절한 스트레스의 대처 방식이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 약간 스트레스 대처의 방식에 좀 약간 취약한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회적 지지체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사람의 어려움을 같이 나누고 공감할 수 있는 가족이나 친구, 회사 동료와 같은 이런 주변 환경들이 어떻게 이 사람에게 그 사회적 지지체계를 제공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PTSD 발병에는 많은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PTSD 증상의 정도나 기간이나 그것이 이 사람한테 미치는 이게 악영향들이 많이 다 차이가 많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PTSD의 발병이 되고 이걸로 고통받게 되면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치료적으로 도와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치료적 접근으로 보면 약물 치료, 그리고 뭐 인지행동 치료, 노출 치료, 긍정심리 치료, 뭐 사회적 지지, 정신 치료, 명사, 이완훈련, 마음 챙김 치료 등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이런 다방면적인 치료들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며칠 전에 이제 태국에서 일어났던 그
동굴에 청소년 아이들이 고립됐다가 구출된 사건 같은 경우도 이 아이들에겐 굉장히 큰 트라우마를 경험한 것이 맞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이 그 안에서 코치의 주도하에 명상 등을 하면서 약간 마음을 다스리고 안정감을 찾을 수 있었다. 예, 라고 하는 것들이 실제로 있었고 그것이 효과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처럼 굉장히 여러 치료적 접근이 이런 PTSD 증상을 호전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치료적 접근 중에서 간단히 몇 가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치료적 접근을 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이렇게 그 원칙들을 먼저 좀 살펴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앞에서도 여러 번 나왔는데 지지적인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트라우마를 겪은 사람들은 이것이 내 잘못인가 아니면 내가 뭔가 모자라서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어서 이런 증상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질 수가 있고 그걸로 인해 고통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주변의 지지적인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사건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사건에 대해서 좀 얘기하지 않고 그 일에 대해서는 최대한 이야기를 서로 안 하는 것이 이러한 증상을 호전시키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솔직하게 그것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것이 훨씬 더 치료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적절한 적응 기술을 이렇게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처음에는 굉장히 불안과 수면장애 같은 거로 악몽 등에 시달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조절하기 위해서 약물 치료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초기에 충분한 약물을 사용하는 것이 훨씬 치료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약물을 최대한 적게 사용하려고 하고 약물을 사용하게 되면 내가 약물에 의존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거와 반대로 처음에 초기에 충분한 약물을 충분히 빨리 사용하는 것이 오히려 약물 사용 기간을 줄이고 증상을 빨리 호전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PTSD에 대해서 이런 증상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환자가 알고 공부를 하고 이것이 어떤 증상인지 이 질병이 무엇인지 배우는 것이 치료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약물 치료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면 많이 사용되는 약물 중에 하나가 항우울제입니다. 항우울제가 PTSD 증상 호전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고 특히 굉장히 우울한 기분, 불안함, 그리고 과각성 되었을 때 이런 증상 호전에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하고 충분히 한 2개월 정도는 사용을 충분히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당연히 그리고 이런 약물 치료의 경우는 전문의의 상담을 통해서 전문적으로 이루어져야지 그냥 개인적으로 아무 약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효과가 있었다고 하는 약을 먹는 것으로는 적절한 치료 효과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PTSD 증상 중에 굉장히 부정적이고 왜곡되게 인지하고 있는 거, 나는 다 잘못될 거다, 나는 실패했다, 내 탓이다, 이러한 인지구조를 좀 긍정적으로 바꿔주는 인지행동 치료도 매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정적이고 왜곡된 인지구조를 굉장히 새로운 인지 반응, 새로운 행동 반응으로 바꿔주는 것이 인지행동 치료입니다. 그로 인해서 적절한 대처 방안을 습득함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또 트라우마가 유사한 이런 일들을 겪었을 때 조금 더 잘 대처할 수 있게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비행기 사고를 예를 들어서 겪었던 분이 있다고 하면 다시는 비행기를 탈 용기를 얻지 못하고 비행기 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콩당콩당하고 텔레비전에서 비행기 사고에 관련된 뉴스만 나와도 또다시 그 예전에 그 고통스러운 기억이 회상됨으로 인해서 일상생활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래도 이제 이 환자가 비행기를 좀 타려고 노력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비행장까지 갔지만 타지를 못하고 돌아왔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환자들은 대부분 내가 또 비행기를 못 탔다에 초점을 맞추는데 그거보다는 비록 내가 오늘 비행기를 타지 못했지만
비행기를 타려고 노력을 했고, 이전에는 정말 집에서 한 발자국도 못 나갔다면 오늘은 그래도 비행장까지 갔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면에 초점을 맞추는 게 중요합니다. 비록 내가 비행기는 못 탔지만 그래도 비행기를 타려고 비행장까지 갔어, 오늘은. 그렇다면 다시 한번 내가 더 노력을 한다면 다음번에는 비행기를 실제적으로 타는 데까지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했다라는 거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부정적인 인지보다는 훨씬 더 긍정적인 인지 구조로 변화를 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많이들 심리치료나 이렇게 책들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것이, 각광받고 있는 것이 긍정심리학인데, 긍정심리학이라고 하면 우리가 뭐 할 수 있어, 뭐든지 할 수 있어, 네가 하고 네가 했는데 왜 내가 못해, 막 이런 걸로 많이 생각들을 하시는데, 그것보다는 그건 어떻게 보면 긍정만능주의고요. 긍정만능주의라기보다가 아니고 진짜적인 긍정주의라고 하는 거는 내가 두렵다는 사실을 그대로 인정을 하는 겁니다. 내가 두렵다는 사실을 그대로 인정을 해서 내가 지금은 두렵지만 그래도 다음번에는 한 발짝 더 나아가겠다. 이렇게 그런 강점을, 내가 한 발짝 더 나아가려고 하는 시도를 하는 것에 더 초점을 맞추는 거죠. 나는 두렵지 않아, 뭐든지 할 수 있어. 이것이 긍정 심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지금 두려워. 나는 그때 무서웠어. 나는 무서워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 내가 얼어붙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 그래서 내가 친구를 구할 수 있었는데 못 구한 것 같아. 그것을 일단 인정을 하고, 나의 두려움과 어려움을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나의 강점을 살리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긍정심리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심리적인 접근 방법도 이 PTSD 증상을 호전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명상 치료나 마음 챙김 치료 같은 것들이 PTSD 뿐만 아니라 뭐 우울장애, 적응장애 이런 여러 분야에서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데, 오늘은 그런 약간 마음 챙김이라는 것에서 하고자 하는 이제 몇 가지 중요시하는 그런 관점들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마음 챙김에서 좀 중요하게 보는 건 판단하지 않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두려워하는 것은 잘못된 거야.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는데 너는 지금 두려워하고 있어. 네가 모자른 거야. 잘 못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막 판단을 하려고 하는 것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인내하라고 하는데 그것이 막 참고 어떤 걸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각자의 나름의 속도가 있다는 거죠. 트라우마를 다 같이 겪었는데 어떤 사람은 한 3, 4일 만에 불안과 공포에서 벗어났는데 나는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경험을 하고 있을 때 이것은 각자의 속도가 다른 것이다. 그 사람과 나는 속도가 다르다. 하지만 나는 이 속도대로 점점 좋아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내가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고 내가 부장이고 내가 베테랑 소방관인데 내가 어떻게 그런 트라우마 때문에 그 다음에 두려움을 느끼고 무서움을 느끼지?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이제까지 경험이나 나는 경험이 되게 많기 때문에 나는 잘해야 돼. 이런 식으로 해서 나를 그 틀에 가두는 게 아니라 초심자의 마음으로 굉장히 다양한 가능성을 수용하는 것, 이런 것이 기본적으로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내 자신에 대해서 기본적인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고, 그리고 너무 어떻게 하려고 애쓰지 않는 것,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을 그대로 수용하는 이런 마음 태도가 이러한 증상들을 호전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굉장히 어렵고 이러한 마음 태도를 다 얻게 된다고 하면 PTSD로 때문에 고생을 하고 힘들어하시는 분은 없을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이제 원하는 바는 자꾸 이런 쪽에 긍정적인 쪽으로 점점 더 방향성을 갖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앞서서 말했듯이 PTSD는 트라우마에 관련된 질병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트라우마가 발생을 했을 때 이 사람들이 그 이후의 삶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추적 조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새로운 사실들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트라우마가 겪고 나서 굉장히 많은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지만 대부분이 트라우마의 이전의 삶 정도의 적응 수준인가 생활로 돌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거기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PTSD 증상이 지속이 됨으로 인해서 이전의 삶 정도까지는 회복하지 못하고 PTSD로 고통받는 분들이 있었고요. 그런데 또 다르게 주목해야 될 부분이 어떤 사람들은 외상을 겪고 난 다음에 원래의 삶으로 복귀할 뿐만 아니라 그전보다 더 적응 능력이 좋아지고 그전보다 더 삶의 태도가 좋아지고 그래서 스스로도 내가 트라우마 겪은 다음에 더 많이 성장한 것 같아요. 트라우마 겪은 다음에 더 많이 내가 배운 게 많아서 그전보다 더 나은 내가 된 것 같아요 라고 하는 이러한 군들을 저희가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 PTG라고 하는데요. 포스트 트라우마틱 그로스라고 합니다. 외상 후 성장. 그러니까 트라우마가 미치는 영향이 분명히 있는데 이것이 스트레스 디스오더 뿐만 아니라 그로스, 성장으로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람들이 그러면 트라우마 이후에 오히려 성장을 하게 되느냐를 살펴보았을 때 회복 탄력성이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공이 바닥에 떨어졌을 때 탄성이 있어야 다시 잘 튀어오르죠. 그러니까 고무공이 훨씬 고무공중에서 말랑말랑해서 바닥으로 떨어졌을 때 다시 위로 잘 튀어오를 수 있는 그런 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외상 후 성장으로 많이들 가더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영어를 레질리언스라고 하고 우리나라 말로는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회복 탄력성은 이런 실현과 실패가 오히려 도약의 발판이 돼서 오히려 더 높이 그 전보다 더 기능이 높이 튀어오를 수 있는 그러한 힘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회복 탄력성을 설명을 할 때는 자기의 감정과 충동을 잘 조절할 수 있는 자기 조절력이라던가 아니면 건강한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는 힘, 이런 건강한 인간관계를 잘 맺는 사람은 훨씬 탄성, 이런 회복 탄력성이 더 좋은 사람들이겠죠. 그리고 앞에서도 말했던 것처럼 긍정적인 정서를 유발하는 습관이 굉장히 좋은 사람, 이런 긍정성이 있는 사람들이 회복 탄력성이 높아서 외상을 입은 다음에 외상 후 성장으로 많이 갈 수가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외상 후 성장으로 가는 데 있어서는 동료들의 사회적 지지가 있을 때 더 많은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이 PTSD 이런 장애 증상으로 가는 게 아니라 긍정적인 변화, 외상 후 성장으로 간다고 하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한 것처럼 동료, 가족 주변의 지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그 태국에서 동굴에서 청소년들이 실종된 사건을 좀 더 주의 깊게 생각하고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정말 아이들이 깜깜한 동굴에서 열흘 넘게 열 몇 명이 갇혀 있었고 죽음의 공포를 느낀 것은 분명하게 이것은 그 아이들에게 트라우마로 남을 것입니다. 근데 트라우마로 남겠지만 아이들이 그 안에서 서로를 지지하고 코치와 함께 명상을 하고 마음을 다스리고 그리고 자기들이 구조될 수 있다는 그러한 희망을 잃지 않고 그리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아이들을 구조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것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당연히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위험군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그거보다는 외상 후 성장으로 좀 더 성장할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이러한 희망적인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상을 입게 되는 경우에 있어서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되면 우리 앞에는
그 PTSD로 가는 그 외길만이 더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옆에는 PTG로 가는 다른 길도 있다라는 것을 아시고, 그리고 조금 더 그 자신을 믿고 이러한 그 트라우마 이후에 성장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